추세가 아직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팔고 뭐 살 거야? 역으로 질문해보면 네. 그들도 특별히 답은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 우리도 똑같은 날 수수료 부과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네. 거죠. 여기에 이제 시장은 잠깐 발작을 한 것 같아요. 기축통화가 무섭고 또 이례적인 현상인 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가면서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올랐어요. 시장에 있어서는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거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통화들은 가치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이 넘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둘은 올라갈 확률이 다른 어떤 주식보다 높다. 친구가 지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다 오르는 시대예요. 네, 정말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고 최근엔 금값까지. 네, 찰스 캔들버그가 왜 내 친구가 부자가 되는 거 지켜보는 것만큼 나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건 없다 이런 말 했던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조정 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시장이 우리한테 그런데 넘어가지 마,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봬요. 예. 네, 주말 미국 증시, 예. 그다음에 오늘 우리 증시 뭐 생각보다는 선방한 것 같아요. 예, 그 뉴욕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오늘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끌어보면 추석 전에 이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추석이었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추석이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정확히 9월 2일부터 들어왔거든요. 9월 2일이 어떤 날이었었냐라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9월 1일 날 지수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9월 달엔 장 없다. 8월도 장 없었는데 마찬가지 아니냐 그랬는데, 다행히도 9월 2일부터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이어지다가 9월 마지막 주 정도 되니까,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판 건 아니지만 지수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이제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추석 때 좀 팔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바로 그냥 그 추석 전주 그 주말서부터 그날 때까지 외국인들의 랠리가 완전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면서 9만 전자까지 드디어 외국인들이 뚫어냈죠. 네. 하이닉스 40만 닉스를 뚫어냈고요. 그러면서 야, 추석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 날 장이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진짜 완전히 싹쓸이 하듯이 네. 싹 긁어대면서 4% 5%씩 올라가면서 지수가 야, 너무 좋다. 한편으로는 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금요일날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근데 뭐 어찌됐든 자, 이제 장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웬걸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미국 장이 폭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정말 심장마비 걸리신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은 이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정규장 시장에서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여전히 외국인들은 한국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9월 초부터. 9월 초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뭐 여타 뭐 미국장이 빠졌었네, 환율이 1,400 여기 한 일에서 1,430을 넘었네,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정기장 끝나고 났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간 내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시장은 트럼프 발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를 때리겠다라는 것으로 발작 어떻게 보면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에서 뉴욕 증시가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시장은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이 랠리장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산업의 큰 패러다임인 AI 모멘텀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산시장뿐 아니라 사는 게 우리가 많이 걱정하면 큰일 안 일어나요. 오히려 맞습니다. 네, 오히려 걱정할 그리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늘 일어나죠. 무너지는 건 예. 우리가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네.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도 순매수했다고 하셨는데 반도체는 그럼 좀 판 거예요? 그게 근데 추세 전환 뭐 이런 건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추세가 아직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몇 가지 신호를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루짜리 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추세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추세가 훼손됐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팔았다 안 팔았다라는 것도 추세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하루 안 샀다라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면 차트상에 있어서 이동평균선과 봉이 깨지지 않았다라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9월 2일 날이라고 제가 딱 꼭 집어서 얘기했던 것은 그날부터 변곡점이 됐었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월 13일이 변곡점이 나중에 원래 우리 변곡점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결정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팔고 뭐 살 거야? 라고 역으로 질문해 보면 그들도 특별히 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상태에서 추세가 훼손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청봉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때 설악산 대청봉 대청봉 올라갈 때 한 서너 번 쉬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엉덩이 살짝 거치고 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쉬지 않고 올라가면 뭐가 되죠? 결국 탈진해 쓰러지든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버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방지한다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씩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9월 초서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랠리 이후에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미중 간의 갈등 이 속에 있어서의 주식시장이 잠깐 좀 쉬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진짜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못 믿겠다. 한국 시장 떠나야 되겠다. 자산시장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1,500억 순매수가 안 들어왔겠죠. 1,500억 순매수가 일단 안 들어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때렸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조금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 이제 내년 이제 다시 히토류 이야기하면서 다음 달부터 또 이제 보복 관세 100% 때리겠다고 이야기한 건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것은 그동안 우려했던 미중 패권 전쟁이 진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사흘쯤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조금 늘 그랬듯이 주워 담았고. 저도 맞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나눠서 구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은 이것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죠. 미국 같은 경우 과거 1980년대 일본과도 한번 경제 전쟁을 했었죠. 경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환을 조작을 하면서 누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G2 간의 경제 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수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파고가 높았다 낮았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들이다. 두 나라는 계속 두 나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 3프로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로마의 서에서 보면 투키티테스의 함정이다라고 해서 정글에 사자 두 마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싸우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놓고 딱 보면 양상이 조금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글로벌리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죠. 근데 딱 트럼프가 피한 게 세 가지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세. 그다음에 의약품. 이건 이제 뒤늦게 붙었긴 했습니다만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때릴 거야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철강처럼 제시를 안 했죠. 왜냐하면 때리는 순간 자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세 번째는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 관세, 그 다음에 이제 15% 관세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중국은 몇 프로 관세를 하는지 지금 기자님도 좀 혼동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젠가 알았어요. 10% 플러스 20%에서 30% 때리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걸 때리고 있는 건데 그것도 수차례 유럽에서 한번 만났고 또 딴 데서 만나가지고 두 번인가 90일씩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워딩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세 부과를 해왔는데 중국은 워딩이 없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술집에서 술 먹다 티켓 할 때 제일 무서운 친구가 딱 입 다물고 팔짱 딱 끼고 있는 친구가 제일 무섭죠. 네. 뭔가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가 그러면 뭐 네. 하지만 있는 친구가 딱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중국이 그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이제 3년임에 성공을 했고 장기 집권을 이제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두 수입 안 할래. 그 다음에 우리 히토류 그 수출 안 한다라는 것은 뭐 딱 미국만 때리는 거니까 우리가 100% 관여할래. 정부가 주도해서 할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 우리도 똑같은 날 수수료 부과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네. 거죠. 드디어 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시장은 잠깐 발작을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G2 간의 갈등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서로 간에 적절한 선에서 출구 전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봤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떤 수를 들고 나올 수 있지? 자,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체스나 바둑을 서양의 어떤 체스는 대표적인 그 게임이고요. 네. 바둑은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둘 다 두수 세수를 앞을 봐야만 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체스는 상대방의 왕을 먹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거가 전략이에요. 누구를 무찔러야만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네요. 바둑은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필코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던 뭘 보던 게임에서 승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이겠죠. 체스식 사고방식일 거고요. 반면에 시진핑은 땅만 라인 차지하면 나는 이기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두 수입 같은 거 안 하면서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경우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중동에서 미국의 어떤 입김이 빠지니까 바로 자기네가 위안화 결제 들어가면서 중동 끌어당기고 있고 아프리카 끌어당기고 있고 나는 땅만 많이 차지하면 미국이 니네가 아무리 때려도 난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니네 옥주를 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몇 개 있어.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당장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러한 수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과연 땅을 넓히는 사람과 굳이 상대방을 찔러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길까요? 제 생각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넓히면 시진핑은 이제 자기의 중국 내 정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한 작은 소견으로. 트럼프는 내년 이맘때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트럼프의 공적은 뭐죠? 라고 보면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팔레스타인 하나 일단 저 산 하나 넘었습니다. 산 하나 네. 넘은 건데 그 부분도 이제 노벨 평화상 때 잠깐 언급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기다라면 트럼프가 점점점 쫓기는 그러면서 점점 타코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미중 관세 협상은 당장 이제 두 정상이 이제 이달 말이면 또 우리나라도 네. 와야 되는데 진짜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의외에 네.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평화상 얘기를 좀 이제 이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을 내년을 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진짜. 아쉬워하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때 공부 안 하다가 초치기를 잠깐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문제를 초치기라고 봅니다. 아니 좀 미리 했었어야지. 발표 나기 그 주에 그거를 해버리면 그 선거위원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치기 실패했다. 그러면 어차피 기말고사 이제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봐야 되겠죠. 내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 받고 이제 중간선거 이기고 그 전략으로 가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러우 전쟁 해결, 북핵 문제 해결. 네. 이 부분이 되면 이거는 다 국내 증시의 호재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부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고사를 못 본 거는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다음 기말고사를 내년에 볼 거면 기말고사 때 잘 보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면 시진핑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래 대통령은 가만히 그래 나 갈 거야 라고 정도로만 해주면 밑에 실무진들은 이제 백조는 고고하게 있고
밑에 발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막 가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약간의 그 희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한테 틱톡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틱톡을 넘겨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중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올 때 중국을 좀 들러달라. 그 조건도 붙였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틱톡을 넘겨주는 것도 그동안에 어떤 하나의 협상 부분이었는데 이제 틱톡이 이제 그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 절반이 넘어가고 네.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지인인 알파벳에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중국도 트럼프와 손을 잡으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이 의지를 보였을 때 명분이 있잖아요. 야, 쟤네가 와달래는데 나 가지는 않지만 에이펙에서 그래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명분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보거든요. 그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제 100% 내피셜입니다만 그래도 에이펙에서 뭔가를 찾고 점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리포트도 좀 내고 해서 기말고사 때 성적을 좀 잘 받아가지고 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문들이 그 칼럼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벨 평화상 이번에 못 받은 게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다. 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 소장님 말씀하신 예. 이런저런 노력들을 앞으로 1년 동안 다음은 내 차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건데 예. 우리가 그 기회에 올라타야 한다. 이런 칼럼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내년에 못 받으면 그거는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네. 공화당 내에서도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보겠죠. 우리 어쩌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가지고 그게 국내 지정학적 분석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히토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예. 어떤 분들은 대도 수입, 콩 수입 네. 이거에 대한 중국 측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을 심기를 더 건드렸을 것이다. 아, 그렇죠. 이 말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히토류라는 것은 이번에 중국이 제대로 건드린 건데 히토류가 몇 차례 이제 히토류를 이제 막아왔죠. 히토류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구상에 다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다 존재를 하지만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그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 채굴된 히토류도 중국에서 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공 기술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를. 그런 부분들인데 그 장비라든지 특허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재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끼리 조금 뭐 세금 더 낸다 덜 낸다. 네. 저랑은 모르겠습니다. 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영호남이 이제 색깔이 확연히 이제 좀 다른 것처럼 미국도 미국의 이제 그 중부와 이제 내부와 그다음에 이제 서해 동해 이쪽이 색깔이 표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11개 주를 미국에서 그 경합주라고 그러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예, 그 경합주라는 네. 것이 거기만 맨날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정이에요. 딱 무조건 여기는 빨간 공화당, 여기는 민주당이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이기면 이긴다라는 건데 그 빨간색 지금 공화당 색깔이 있는 대부분의 그 주들이 대두 생산합니다. 중서부 쪽에. 예, 중소부 대두 생산하고 이 대두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대두의 80%가 중국의 돼지고기 값을 안정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경제를 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딱 그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은 대안을 찾았죠. 아르헨티나 대두를 수입하면서 저기 농민들에 대한 그걸 하는 건데 당장 그러면 미국은 팔 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왜 지금 시점일까요? 지금이 수학기거든요. 수학기인데 수학을 해놔서 네. 선적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재고로 쌓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딱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카드를 쏙 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딱 네. 수입 안 해. 딱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표심이 흔들리는 거니까 표심이 흔들리는 거고 특히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그 표심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죠. 내년에 상하 의원들이 대거 바뀌는 해입니다. 또 네. 중간 선거에 대거 바뀝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의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좋을까요? 대통령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국회의원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시장 뭐 이런 그런 분들의 표심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딱 거기를 건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히토류도 뼈아프지만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히토류는 뼈아프지만 이거는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표를 건드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대발할 만하죠. 근데 즉각 대응은 안 했죠. 노벨 평화상 때문에. 한 일주일 참았는데 이제 노벨 평화상 물 건너갔으니까 상도 못하고. 네, 상도 못하고 내 표도 뺏길 것 같고 네. 그러니 100% 관세 얘기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건 뭐 워낙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관세 얘기 나왔으니까 예. 우리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뷰는? 저는 우리 지금 관세가 지금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기 뭐죠? 통화수업. 통화수업 네. 거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버티기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외환보 요구가 4천억 이제 간당간당 하는데 정말 줄 수 없는 돈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환이 정말 IMF 때 넘게 우리가 환이 폭등해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화 사업을 해달라는 건데 통화 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 지금 이제 우리가 버티니까 일본도 지금 버티기로 들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버틸수록 불리한 거는 미국일 수 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에 트럼프 1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1기가 끝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5년마다 열리는 방위비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이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방위비를 8천억인가 내고 있었어요. 그거를 5조를 불렀습니다. 그때도 5조를 불렀어요. 5조를 불렀는데 그걸 한 1조 정도로 막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버티기로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는 간을 대통령이고 새로운 대통령하고 할 거야라고 막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지금 당선되자마자부터 밀어붙이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3,500억을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내자니 저는 제대로 우리가 한 게 통화 사업을 건드렸다라고 봐요. 미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화 사업은 기축 통화국가 아니면 안 해주는 나라였거든요. 안 해주는 이번에 뭐 남미 쪽은 정치적인 이유로 좀 한 200억 달러 좀 해준 거고 그걸 제외하면 기축 통화가 아닌데 해준다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선례를 남기는 거니까 딱 거부가 벌써 미국에서 나왔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보니까 뭐 한 200억 달러 통화 사업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알 도리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통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대고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국민적인 어떤 지지율,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네.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우리 버티기에 대한 지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자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 낼 바에는 몇백억 달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끝내는데 뭐 한 400억 달러면 되는데 왜 3,500억을 주느냐 미국에 하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는 좀 묻어가자. 막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고개 푹 숙이고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굳이 내가 고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많이 숙였어요. 근데 좀 산다는 나라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나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니까 야, 많이 버티면 또 많이 얻어내는데 싶지만 선진국들 보면 네. 캐나다 말고는 다른 학생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네. 우리 고개 조금만 들면 네. 저 학생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엄석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네. 중국이 네. 지금 이제 고개 딱 들고 네. 뭐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중국 싸울 때 조금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 한 EU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좀 버텨줬으면 그렇죠. 우리처럼 이제 키가 좀 작은 선진국은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묻어가기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죠. 네, 일본이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도장 다 찍어버리니까 네. 근데 일본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일본보다 늦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6월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없었던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일본과 이면 계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얻어내려고 했었던 게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이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일본 나름대로 이제 일본은 이제 연립 정당이 이제 무너짐으로써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본도 버티기로 갈 가능성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임 총리도 그런 여지는 두더군요. 일본의 국익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면 그 MOU 체결한 거 뭐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고. 네. 근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일본 측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 예전 같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예. 네. 엄석대들이 여기저기서 좀 버텨줘야 우리가 좀. 근데 소설 보면 엄석대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긴 하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딱 강한 엄석대가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예. 앞서 9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예. 환율만 보면 예. 6, 70원 올랐죠.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들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죠. 예. 뭐 이것저것 미국 일본 9월 문제도 중순부터 있었고, 예. 달러 값이 올라가면서 이런 영향도 있고요. 예. 그죠?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9월부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까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환차 손이죠. 아니, 이익을 먹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1,300. 아, 그렇군요. 환차 손이죠. 네, 예. 네. 환차 외국인들은 손을 입고 있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외국인들은 순수하게 환율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100% 손해인데 네. 어느 시점에 들어왔든지 네. 간에 100% 손해고 그리고 이제 한 6, 7% 손해 받겠군요. 60% 정도 손해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주식에서 먹었죠. 이제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먹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기존의 환 메커니즘대로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니었겠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일단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네, 네.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서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였죠. 상대적인 건 하지만 엔화 스스로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게 더 가속화된 거죠. 우리는 이제 동조화 현상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원화는 그냥 냅뒀던 게 아니겠나.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믿는 구석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다라면 정상이 무엇이냐? 정상은 1,300원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가격대 오히려 지금 환차선을 보면서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주식 시장이 삼성전자 9만 원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다시 반대로 1,350원으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 먹었던 거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국내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나도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이 나는 거죠. 네. 그게 첫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반기 때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상반기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0.6%였거든요. 원래 이제 IMF에서 0.8%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상반기 때 0.6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1%를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0.8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2를 예상하는 측들도 있고 그러면 거의 뭐 1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는 상승하고 원하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만 놓고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속된 말로 꽃놀이패가 아니겠나.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들 물량 다 받아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이 파생을 가지고 롤링을 하던 안 하던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환이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환율이 1,350원이면 외국인들은 불안하죠. 1,350원에서 1,400원으로 만약에 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먹었던 거 한쪽에서 다 털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 환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 주면서 다른 주식시장의 주가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잘 플레이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앞서 바둑 둔 것처럼 한 수 앞을 내다봤다라면 지금 상태라면 외국인들은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올해 모든 게 다 올랐지만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내렸다가 한 10% 가까이 내렸다가 지금 9월 말부터 조금 반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리를 정말 기다리다가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물론 네. 실질 금리 잘 안 이루고 있지만 그러면 달러 약세가 돼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라면 소장님 말씀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가 될 거야라고 상식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기축통화가 무섭고 좀 또 이례적인 현상인 게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면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가면서 일부 앞서 이제 기자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올랐어요.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오르다 보니까 달러 올랐죠. 금 올랐죠. 비트코인 올랐죠. 부동산 올랐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통화들은 그 가치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이번에 그 원화가 1,400원대에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구두 개입이 들어왔어요. 난 상당히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구두 개입을 밖에 못 하죠.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이 돼 버리는 거니까. 미세한 개입밖에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두 개입에도 우리 지켜보고 있어. 너 조심해. 요 정도만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의미들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환이 그것 때문에라도 변곡점이 나타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대로 환이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 오롯이 그냥 네이키드로 국내 주식만 사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2마리를 먹지만 우리는 1마리밖에 못 먹는 저는 원래 치킨을 먹으면 2마리 먹는 사람인데 1마리밖에 못 먹는 네. 좀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상식대로 움직인다면 네.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 금리도 낮추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달러가 올해 그냥 추세가 약세 추세였기 때문에 인덱스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10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야. 그러면 뭐 달러 너무 많이 풀었어. 달러 약세 올 거야 했는데 아니야 위기니까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사. 아니, 그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뭐가 맞는지 지난 네. 10여 년 동안 보면 뭐 그냥 원칙이란 건 없어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넣고 보면 원래 달러를 사고 엔화도 사야 되거든요. 엔화를 안 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일본이 그 뭐죠? 정권 교체기고 네, 정권 네. 교체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베노믹스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엔저를 유도한다. 엔저를 유도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엔화를 안 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원화는 달러보다는 엔화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1,400원대를 빠르게 올라간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400원이다라는 것이 뉴노멀이 되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웠었고 이게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못했다라는 게 현대차 주가를 보면 되는 게 현대차 주가가 전혀 못 올랐어요. 만약에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1,420원이 되면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죠. 그럼 예전에는 MB 정권 이럴 때 우리가 그 원화 약세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400원 넘어갈 때 수출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출주들이 이 환율 효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라면, 우유 뭐 이런 것들은 올랐어요. 그거는 저처럼 많이 먹는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니까 올라간 거지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1,420원 환율 때문에 주가가 현대차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건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론 이제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양이 많아지니까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쳤다 하더라도 관세 같은 것도 뭐 하루마다 상황이 바뀌니까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번에 환율로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면과 치킨을 좋아하시는군요. 저 주말에 미증시 출렁거릴 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금은 버텼는데 네. 비트코인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제가 예. 코인 시장을 잘 몰라서 네. 하여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선물하시는 분들 청산도 많이 당하고. 네. 이거는 어떻게 왜 두 개가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을 이례적으로 봤는데요. 한 7%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인은. 코인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단 네. 시간 내에 7% 어마어마한 거죠. 7%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청산도 꽤 당했다는 얘기도 아니 있어요. 타임라인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았고,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는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투자 자산은 다 올랐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까지 지금 뭐 대책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할 정도로 네. 들썩거리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금, 주식 시장 정말 투자를 안 하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어떤 실물 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돈이라는 것은 안전을 향해서 흘러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게 됐고, 우리 원하는 역외 환율에서 1437원까지 뛰어버렸죠. 그랬죠. 그건 달러 강세로 네, 간 네. 거죠. 금도 여전히 꿋꿋했죠. 근데 비트코인만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과연 우리가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 인정이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현상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당위론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놓고 보면 금값은 올해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작년 초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가 요 폭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는 폭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심리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정도 되고 나니까 조금 지금부터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이 아니겠나. 원래 수급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담을 느낄 때 어느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내면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믿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 부분은 혹시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 나오시면 한번 기자님이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이 부분은 저는 좀 전문가분들한테 그러니까 네.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오늘 그 고민을 아직 해결을 네. 못해서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방송 전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연락 끝나고 나면 한번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네. 코인에 대해서 시장 신뢰가 되게 약했을 때 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가 달러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그렇죠. 언젠간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무엇이 버틸 것이냐 네. 이러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자본시장이 흔들릴 때 코인 값이 더 떨어져 버리면 네.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뭐 꼭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주가가 또 이제 네.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은 중앙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일단 코인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코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주식을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사오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었던 코인 시장의 이 행태는 코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중한 한번 네, 들여다봐야 네.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코인 전문가가 혹시 나오시면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아까 이제 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셨지만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얼터네이티브한 네. 대체 자산 정도. 대체 자산.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대체 주말에 자산이다라는 보면. 게 우리가 말은 대체지만 네. 안전한 대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흔들렸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은 네.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관심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요. 팔아야 되냐 뭐 그런. 다만 없을 뿐이지 관심은 많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받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15주년, 20주년 뭐 이렇게 뭐 받아놓은. 그 정도는 저도 조금 네,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에 비하면 웃을 수준이지만. 뭐 네. 개인들은 그 정도만 갖고도 네. 왜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제가 조언을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제가 와이프한테 줬기 때문에 네. 이 자산은 내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수수료 없이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와이프랑 농담을 한 거고, 금값은 이번에
중앙은행들이 많이 좀 사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외환보유고를 이제 달러와 금으로 이제 뭐 이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도 고점에 한번 사자 그랬는데 안 사서 그렇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네. 또 금이라는 것이 코인과 좀 대척점으로 그러니까 좀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업에도 많이 쓰이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금리 인하기에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적으로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론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코인은 좀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건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죠. 자, 투자 자산은 금리 인하기에 올라간다라는 건 주식 시장도 우리가 이론 주가를 할 때 이론 주가를 만들 때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영업이익을 할인한 게 현재 주가잖아요. 네. 이론 주가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을 적게 하니까 지금의 가치가 훨씬 더 이제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금값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서 봐서 근데 그 글을 포스팅하신 분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 분인데 네. 주요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 국채 자산보다 금 자산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역전됐다. 네, 예. 와, 근데 금을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금 비중, 영국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최근 몇 년 동안 엄청 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미 국채만큼 또는 그걸 역전했다. 네.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뭐 최모 기자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네. 전 최모 기자님이 쓰신 저도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어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제 분이 그거를 네. 이제 그게 보면 그렇게 올해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 크로스가 납니다. 예, 그게 크로스됐다라고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포스팅에서 봤어요. 다른 이제 기자님은 다른 포스팅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금값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5만 원대였어요. 돌반지가 5만 원대. 네. 그게 21년 동안 유지됐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부터 변동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결국 이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건 쉽게 꺾일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적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 자, 금값 올라간다 그랬지? 좀 지켜볼까? 올라가네? 그럼 나도 살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놓고 보면 금값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예, 저는 무게를 좀 두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내놓은 거 보면 예. 미 국채 1%만 금으로 바뀌어도 투자자들이 예. 주로 중앙은행이나 뭐 큰 손들이겠죠, 헤지펀드 같은 온스당 5,000달러를 갈 것이 지금 4,000달러 넘었잖아요. 네. 온스당 5,000달러를 갈 것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 큰 흐름은 달러나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이나 달러 표시 자산보다는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 네. 돈의 흐름이 그죠. 그렇죠. 큰 흐름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투자 자산 쪽으로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AI 모멘텀에 대한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흐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쉽게 지금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완전히 지금은 AI가 구동이 안 되면 물론 AI로 돈을 버는 기업과 못 버는 기업이 저는 뭐 2, 3년 내로 극명하게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AI를 안 하면 도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하드웨어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이 투자 흐름은 금이 됐던 뭐 주식에 있어서의 AI 모멘텀이 됐던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을 누가 가장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브리싱 랠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 올랐는데 그럼 뭐가 내렸어? 그럼 굳이 따지자면 달러. 네, 달러. 올해 하다음에 이제 미 국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조금은 내렸으니까
국제 가격이 올랐다고 볼 네. 수 있지만 워낙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국제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심지어 우리보다도 한참 높으니까요. 네. 안 떨어지는 것만 봐도 국채값이 싸구려란 표현 좀 심하지만 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의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추세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적이라고 보면 네. 이제 더 넓게 보면 미국이라는 제국은 트럼프가 와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나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그 지금 이제 여기 그 3프로 TV 페이지 2 출판에 나온 한국의 미래 책을 보면 네. 거기서 보면 이게 30년 간격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흔들림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미국이 선진국이냐라고 보면 군사적인 걸 제외하고 나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약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들 눈으로 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너무 거시적으로 좀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해서라도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투자는, 근데 한 가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투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흔들려도 미국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AI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이고, 이것들이 더군다나 리쇼어링 정책, 니어쇼어링 정책, 그다음에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했었습니다만 제조업까지 지금 끌어들인다라면 미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걸 이제 국내 시장으로 갖고 오면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AI 모멘텀 말고 이 부분은 좀 이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못 오르고 있는 주식들에 좀 답답함.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영업이익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고 있고 자산 시장이 아무리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자산 시장에 투자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히려 그 정보의 비대칭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저희 3프로와 같은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마어마한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을 그 정보 유통 라인에 얹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이게 과거 단순히 유동성 장세에서 평준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좀 빠지고 덜 오른 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행태가 나타나기보다는 뚜렷한 양극화가 더 지속될 수 있는, 우리가 2000년대 차화정만 올랐습니다. 그렇죠? 차화정만 올랐죠. 네. 차화정만 올랐었던 시기가 중국으로 차화정만 돈을 벌었어요. 중국이 이제 고도성장하면서 코끼리가 뛰어다닐 때 뭐 8%, 10%씩 할 때 그러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제가 투자자들을 대면해 보면 굉장히 달라지셨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야 이거 안 오른 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올라간다라는 것, 누군가 사줘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누군가 사주지는 않는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그 대신 야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GPU 없다며, 그럼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지금 이제 돈 못 벌고 있는 뭐 철강 화학 이런 거 왜 사? 더구나 철강 화학은 중국도 감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과잉 공급인데,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일어날 거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자들이 좀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너무 많은 안 얘기를. 봐도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의 한숨이 들리는데요. 그 조금 2차전지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을 하다 우리가 이제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을 잘 벌 때는 상관이 없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벌 때는 유동성 위기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면 내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2차전지 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그 대출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CBBW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시기가 오니까 이런 건 더욱더 악재죠. 저는
이 유상증자 CBBW가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면 저는 딱 그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어디에다 쓸 건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병원비를 써야 된다. 뭐 불효 급하게 써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면 되는데 야, 나 카드값이 없어서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 줄 건데?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누구든지한테 왜? 이유가 뭐야? 두 번째는 언제 줄 건데? 2차 전지도 유상증자는 저는 똑같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좋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업계에서 캐즘을 극복할 거야. 그럼 언제 나한테 돈을 돌려줄 건데? 주가 상승을? 그 부분을 놓고 봐야 된다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끝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면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저는 똑같습니다. 왜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껄껄껄 주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3%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25, 6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런데 뭐 댓글도 보면 그때 살 껄껄껄이죠. 그리고 이제 30만 원 넘었을 때도 저는 예, 30만 원 넘었을 때도 저는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만 원대 샀더라도 최소한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25만 원을 못 사신 분들은 30만 원대도 못 사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30%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몰라요.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하락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라면 뭐 지구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라. 손해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이 넘던 모 증권사의 목표 주가처럼 12만 원을 가던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가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채도사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도사 아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근거 중에 하나는 둘은 올라갈 확률이 다른 어떤 주식보다 높다. 특히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나와준다라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어차피 HBM 모멘텀은 최소한 2년 동안은 경쟁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뷰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부 이제 HBM에 대한 뭐 가격 하락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이 휴대폰 가격을 놓고 보면 이 휴대폰 가격은 똑같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HBM도 이제 블랙웰이 나오고 신형이 나오면 그 가격은 유지가 되는 거죠. 과거 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우리가 다 오르는데 굳이 찾는다면 달러와 달러 표시 채권 이야기했었는데 네. 근데 미 증시는 계속 순항하고 있단 말이죠. 네. 미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발작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은 것도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한번 쉬었다 가는 개념들이지 이게 꺾였다라면 오늘 지금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지금은 현금 비중은 미국장을 투자하시던 국내에 투자하시던 30% 현금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30% 현금 비중을 지키자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과 치킨 좋아하신 증권사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또 현물 거래 오래 하셨고 라면 주식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삼양식품을 그때 리포트를 딱 본 기억이 나요. 언제? 60만 원대. 작년이죠. 네, 작년에 네. 그때 밀양공장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양식품은 스트롱바이를 외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삼양식품은 농심과 삼양식품은 다릅니다. 농심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삼양식품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농심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환율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보고 오히려 라면 주가도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풀무원 같은 거 김밥 이번에 캐더원 효과 저는 캐더원 효과가 이번 3분기 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라면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캐더원이 나온 게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광화문 혹시 가보시면 저승사자들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캐더원 효과가 내수주에서 3분기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식품주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